제가 어쨌든 추석을 안 지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른들도 저한테 제가 설날을 할까 안 할까 그런 거에 대한 저한테 막 하라고 할 수는 없고 그런 교통정리가 안 된 상황에서 작년 추석처럼 내 기분이 안 좋으면 내가 마음에 불편함이 있으면은 했다가 안 했다가 하는 것도 또 어른들한테는 도리가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냥 하지 말아야 되겠다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안 하는 걸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 알았다라고 하셨다가 그래도 하는 게 어떻겠니라고 다시 권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하라고 하니까 해야 되나 보다라고 해서 좀 했죠. 원래는 안 하려고 했는데 안 하려고 했다가 교통정리가 됐다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얘기하시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좀 불편함이 있었지만 하고 나니까 그 얘기가 뭔지 알겠더라고요. 하길 잘했다 라는 생각이 훨씬 들더라고요. 진짜로. 근데 솔직히 몸은 힘들죠. 저도 왔다 갔다 다니니까. 근데 뭐가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할 일을 했다라는 것에 대한 뿌듯함도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 애들 입장에서 얘네들이 식구들과 계속 그런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터전은 아닌데 뭐 정확한 표현이 안 돼요. 뭔가 계속 그런 것들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내가 한번 만들어준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하긴 훨씬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감정인지 알 것 같아요. 약간 100% 이해는 못하겠지만 그래서 어쨌든 올해 명절도 또 기쁜 마음으로 또 하려고 해요. 근데 저는 성향이 워낙에 사람들이랑 막 앉아서 얘기하고 또 수다로 또 무슨 꽃을 피우고 이러는 걸 너무 좋아해요. 저는 그걸 못하면 병이 나는 사람이거든요. 그 처음에 이 협회 사무실에도 왔는데 실장님이랑 주인님이랑 다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대화를. 그래서 너무 숨막혔었거든요. 일하고 있었더라. 그래서 그랬거든. 근데 일을 해도 저는 이걸 하면서도 곧 말을 하는 편이거든요. 팀장님은 아마 알 거예요. 수특이가 오고 나서 내 입이 쉴 새가 없다. 그런데 말을 안 하면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이제 말을 안 하면서 집에서 음식을 하고 그런 식의 시간이 늘어나니까 일이 힘든 게 아니라 그게 힘들더라고요. 내가 혼자 이걸 한다라는 게. 내가 누군가와 이 지금 나눌 수 있잖아요. 하면서의 즐거움이라든지 아니면 하면서의 힘듦이라든지 뭐가 됐든 나눌 수가 있는데 나눌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것에 대한 슬픔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도 명절이 오면 좋긴 해요. 저는 어렸을 때 명절이 되면 뭐가 좋았냐면은 한 달 전쯤부터 할머니들은 준비하시잖아요. 옛날 시골에는 방앗간을 진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할머니랑 방앗간을 가려면 한 1.5km 정도를 걸어가야 돼요. 그러면 그 옛날 빨간 고무다라나 쇠로 된 대야? 다라라고 해야 되나? 거기에다가 막 쌀을 불려 여기 맞아요. 양은으로 된 거. 쌀을 불려가지고서 가지고 가는 거죠. 그래서 쌀가루 갈아서 만들어 오고 그 다음에 무슨 가루 만들어서 요만하게 해가지고서 중간에를 이렇게 터갖고 반대로 싹 꼬아가서 그걸 구워서 조청에다가 하는 뭐지? 매가? 뭐 과자가 있어요. 무슨 과자가. 그래서 그 조청에다가 발라서 그걸 할머니께서 어렸을 때 해주셨거든요. 전 너무 신이 나는 거예요. 그거 해주죠. 방앗간 가죠. 그리고 송편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저희가 워낙 시골에 살아서 그 장작 아궁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궁이로 불 떼서 거기 큰 가마솥에 송편 솔잎 잔뜩 넣어가지고 찌고 만들고 이런 그런 과정들이 너무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명절은 일 이런 거보다 명절은 일단 그런 기쁨으로 막 확 오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 그런 게 너무 좋아서 그래서 항상 늘 그렇게 10년 넘는 세월 동안 명절이 즐겁고 그러지 않았나 생각을 하게 돼요. 명절이 오면 저는 좋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 듣다 보니까 옛날에 비하면 일하는 것도 아닌데 요즘은 그쵸? 일 조금만 하면 힘들어 죽을 것 같아. 그죠? 그러니까 그거 뭐냐면 그 일을 안 했다는 거야 우리가.
그러니까 그 머리 쓰고 이런 일만 했지 몸 쓰면서 하는 일을 안 했다는 거야. 근데 사실은 몸 쓰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몸 쓰는 거 맞아요. 몸을 써야지 체력이 쌓여요. 몸을 써야지 마음을 써야지 마음의 근력이 생기고 몸을 써야 몸의 근력이 생기고 그래서 몸을 너무 안 쓰니까 뚱뚱해지고 사실 또 문제가 많잖아요. 자유롭지 않네요. 네. 그래서 사실은 적당하게 몸을 쓰는 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일부러도 막 그렇게 하잖아. 건강 때문에 네. 밖에 나가서 뭐 일하고 하죠. 네. 옛날에는 이제 일을 너무 많이 해서 탈이었지. 뼈골이 막 다 부서졌지 맞아요. 진짜로. 그런데 지금은 그런 반대로 우리 자식들한테는 너무 뭘 안 시키고 뭘 안 하고 막 그리고 또 특히 공부 위주로 가면서 공부하면 모든 게 다 용서되잖아. 아무것도 안 시키잖아요. 저도 그랬다니까요. 애가 둘인데 딸애는 좀 공부를 잘했고 아들은 중간 정도였잖아요. 그러면 딸은 보면 책을 보고 있거나 뭘 하고 있어. 공부를 하고 있어. 그러면 심부름을 시킬 때 원래는 뭐 둘이 몇 년생인데 비슷하잖아요. 몇 년생이에요? 네, 몇 년생이에요. 하나를 시켰으면 첫애한테 시켰으면 그 다음에 둘째한테 시키는 게 맞아. 네. 근데 안 그래. 이렇게 보니까 딸은 책 보고 있고 둘째는 놀고 있으면 둘째를 시킨다고요. 또 시키게 생기잖아. 네. 또 애들을 살펴보지. 딸은 또 공부를 하고 문제집 풀고 있어. 아들은 막 의자를 흔들고 있어. 너 이거 와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두 번째까지 그랬으면 세 번째는 딸을 시켜야 맞잖아. 네. 딸을 보니까 또뭐 숙제를 하고 있어. 나 아들을 또 이제 굴러다니고 있어. 그럼 아들을 전혀 꺼림낌 없이 부르게 된다니까요. 그때는 몰라. 그럼 뭐라고 학습이 되는 말해야 거네요. 돼? 딸의 입장에서도. 그 딸은 그러니까 처음에는 몰랐는데 점점 딸은 나는 일 안 해도 되는 사람. 아들은 맨날 화가 나지. 나만 시키고 그래. 엄마는 누나만 이뻐하고 누나만 이뻐하고. 근데 나는 그런 생각이 안 드니까 뭘 누나만 이뻐해. 난 엄마 다 똑같이. 엄마 누나만 이뻐하고 누나는 심부름만 시키고. 심부름이 뭐 사랑에 잣대니 누나는 공부하고 있으니까 안 하고 너는 지금 여기 굴러다니니까 시킨 거 아니야.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막. 근데 그 당시에는 약간 알듯 말듯 하면서 야단쳤는데 지금 완연하게 알지. 내가 너무 잘못했구나. 공부하는 거와 일 시킨 거는 별개였구나. 일을 할 때는 시킬 때 시켜야지. 공부가 무슨 공부도 지 일이고 뭐 집안에 뭐 때문에 심부름을 시키면 자기가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데 참 세상이요. 세상이 이렇게 보면 너무 재밌어. 그랬죠. 그럼 딸은 심부름 안 하고 책만 보니까 너무 좋았지. 근데 그게 얘들이 다 성인이 됐잖아요. 안 좋아. 눈치가 없어. 일을 못해. 조금만 일하면 죽으려고 그래. 그래서 뭘 좀 시키면 내가 속에서 열불이 나가지고 나 이러고 싶어. 내가 하고 싶은 거야. 일도 못하는 것이 옆에서 너무 힘들어하니까 피곤하잖아요. 그럴 지경이에요. 근데 아들은 안 그렇지. 얘는 사람을 알아버렸어. 사람을 알아버렸어. 어떻게요? 이제 심부름하고 뭐 하면서 네. 인간들하고 여러 사람하고 뭐 이렇게 하고 또 딸이 뭐 눈치 보고 뭐 이러면서 사람에 대한 감각이 발달한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딸은 사람에 둔하다면 아들은 사람에 대해서 뭐 이렇게 민감해. 네. 그거는 뭐 학교에서 배우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네. 이 사람이 보면 이 사람이 뭘 필요한지를 좀 빨리 알아차려. 그리고 어디를 건드려야지 자기가 원하는 걸 얻는지를 알아. 그러니까 대상을 만날 때마다 관계도 유쾌하면서 본인이 원하는 것을 갖고 와. 그래서 자기 삶에 대한 만족도가 되게 높아지고 영역이 넓어지죠. 그러니까 봐요. 어릴 때는 심부름 안 하는 딸은 되게 이익인 것 같았고 맨날 심부름하고 있는 아들은 손해인 것 같았잖아. 근데 잘하니까 다르다니까. 그러니까 세상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공평하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편안하잖아. 편안하지. 그러면 이 편안함 때문에 놓치는 게 엄청 많을 거야. 어떤 사람은 맨날 일하고 불편하잖아요. 네. 쟤 왜 저래 그러는데 그 사람은 그것 때문에 누리게 되는 게 엄청날 거예요. 그래서 삶을 바라볼 때 이래 좋고 저래 좋은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나를 이게 좋다라고 생각해서 그것만 하려고 하는 것은 어쩌면 편협하고 어리석게 되는 지름길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죠. 지금 나에게 좋아라고 표현을 하면 조금 낫네요. 지금 나에게 좋아하고 지금. 그리고 내가 너무 편해.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너무 편해. 나 하나도 발달하지 않고 있구나. 성장하지 않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뭐 마음의 문제이든지 속상함이라든지 뭐 몸의 육체적인 힘듦이라든지 뭐 일하는 거 육체적으로 힘들잖아요. 근데 이게 갖다주는 큰 게 있다니까. 또 몸이 막 운동할 때 막 여기 막 근육이 막 드는데 찢어질 것 같아. 네. 그런데도 얘가 갖다주는 게 있잖아요. 근육이 세져가지고 체력이 좋아지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뭘 단편적인 거 보고 좋다라고 싫다라고 하지 말고 고개를 들고 이렇게 얘기했다면 고개를 들고 이렇게 세상을 쭉 보고 주위를 쭉 둘러보면 보여요. 근데 내가 이러고만 있잖아. 그리고 이 친구랑만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 안 보여. 근데 이렇게 해야지. 그거는 안 보이는데 사람들 안 보인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 세상은 없다고 생각해. 그거보다 슬픈 일이 없지. 다른 세상이 엄청 많은데 둘이 얘기 통한다고 막 얘기하면서 봐서 그렇지 그렇지 너도 그렇지 그렇지 우리들의 세상이 다야. 이게 세상의 다인 줄 아는 것처럼 초라함이 없지. 그래서 좋은 사람도 얘기해야 되고 싫은 사람도 얘기해야 되고 근데 싫은 사람하고 얘기하거나 힘든 일을 할 때 불편하잖아요. 그럴 때는 내가 정신 딱 차리는 거지. 이것이 나에게 성장이고 존재하지 않는 세상이 아니라 존재하는 세상, 내가 못 본 존재하는 세상을 알려주는 대상이니까 사실은 굉장히 고맙고 감사한 대상임을 책에 써있는 줄이 아니라 가슴으로 느껴야죠. 그러면 진짜 그 사람이 불편함이 훨씬 덜해져요. 엄청 불편하고 힘들었어요. 왜 저러지? 라고만 생각하지 않고 전체를 다 보니까 결국 성장은 이런 데서 오더라는 걸 내가 확연하게 알게 된 거지. 그렇게 해서 그걸 내가 딱 인식하고 받아들였죠. 그러면 이 사람을 이해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내가 그런 삶의 논리를 깨우치면 저는 이 사람이 하는 게 다 힘들기만 했는데 아 이걸 통한 이런 게 성장이구나. 나는 성장하는 단계구나. 그리고 이게 끝까지 가는 건 아니구나. 그럼 여기에서 내가 분명히 나한테 이건 좋은 일이네? 뭐 그 정도까지 관찰? 뭐 이것만 해도 이 사람이 원망스럽고 힘들었던 거에 대한 게 확 많이 슉 내려오는 거니까요.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슉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비로소 이 사람을 보게 돼. 그 전까지는 내가 하는 검열에 의해서만 봤어.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왜 저러지 막 이랬어요. 근데 그 검열의 그물망이 이렇게 벌어지잖아. 그러면 그때 이 사람을 보여. 그러면 그 사람이 보였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세상에 존재했던 또 다른 세상을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랑 다른 이런 스타일의 사람이 좀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힘들어도 그런 걸 감수할 만한 의미가 있는 건 뭐냐면 이런 사람이 너무 많아 나가면.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 하나를 이해함으로써 100사람하고 친구가 될 기회를 갖는 거야. 왜냐면 다음에 이런 유형을 또 만났을 때 나는 그전처럼 힘들지 않거든요. 그냥 친구 될 수 있어. 이러니까. 요즘에 너무 이게 그 자기 기준이 높거나 그 기준이 너무 공고한 사람들이 있죠. 있는 것 같아요. 있죠. 그래서 그 자기의 그 기준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너무 그 불편함을 막 드러내고 화내고. 네 화내고 저도 물론 그러겠지만 사람은 다 그러죠. 그러고 살죠. 네. 인정. 근데 나는 그러고만 살지 않아. 나는 그러고 있지만 그러면서 성장하고 그러면서 성장할 거라는 거지. 그리고 내가 성장할수록 내 고집함은 덜어지겠지. 그래서 늙었을 때 늙은이 특징이 고집이라고 얘기하잖아. 많으신 분들은 심하죠. 그러니까 네. 그리고 곱게 늙는다는 말이 뭐예요? 곱게 늙는다라고 할 때 모르겠어요. 곱게 늙는다는 게 뭐 외모가 보호? 뭐 네. 이것도 있을 수 있지만 곱게 늙는다는 것은 네. 이게 결이 보아요. 결이 보은 건 뭐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딱딱 끊어지고 불편하지 않은 게 결이 보은 거지. 옷감이 결이 고와 부드러워요. 그럼 이게 부드럽게 쑥쑥 나가잖아. 이게 거칠거칠하면 이렇게 툭툭 부딪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이가 먹어서 결이 곱다, 쑥 부드러워. 그러니까 나이가 드셨는데 얘기하면 네. 아니야 라는 말을 하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시고 안 그랬거든? 그러니까 중간중간 아니야 이라고 말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나도 보면 내가 나이가 이렇게 먹잖아 보면 젊은 사람들 얘기할 때는 나도 모르게 내가 표현은 안 하지만 교육을 받아서 내 마음속에는 아닌데 모르는데 막 이런 거 있지. 저거 아닌데 끊임없이 올라와. 이제 이게 말로 표현되면 대화가 못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막 이렇게 반대되는 거예요. 아니 곱게 늙는다는 건 그러지 않고 얘기했는데 물 흐르듯이 이렇게 받아줄 수 있는 거 이게 곱게 늙어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게 돼요. 그러려면 경험을 많이 가셔야 돼요. 나이가 먹을수록 경험하기가 힘들어져요. 대상도 한정되어지고 체력도 한정되어지고 그래서 젊고 이럴 때
나랑 다른 거 막 두려워하지 말고 부딪히고 만나보고 해보고 안 되면 말고 처음부터 접지 말라고 말하죠. 나이가 들면 어차피 접게 돼. 못해. 이해 못해. 그러니까 하늘에도 유연하고 젊을 때 해보고 겪어보고 말해보고 그러면서 많이 성장했으면 정말 좋지 않을까? 제일 좋은 건 본인이겠지. 본인이겠지.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 옛날에 어른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그런 거잖아요. 아, 경험 많이 해 그러잖아요. 근데 요즘에 사람들이 왜 경험을 많이 하라고 하니까 외국을 많이 나가는 거를 경험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좀 있더라고요. 근데 물론 외국에 나가서 다양한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랑 다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경험이니까. 그렇죠. 그것도 경험이죠. 저도 이제 부대 가면은 젊은 청년들을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경험을 많이 하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그 경험이 뭔지를 이들은 알기로 원하잖아요. 어른들이 말하는 그 경험이 뭘까? 여행 많이 다니라는 건가? 아니면 뭐 알바를 많이 하라는 건가? 좀 이렇게 단편적으로 질문이 훅 들어올 때가 있거든요. 누가 나한테 경험이 뭐예요? 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하라고 한다면 뭐 모든 게 경험이긴 한데 그런 질문에는 약간 특별한 경험을 하는 의미가 많잖아요. 그러면 해보지 않은 것들을 해보라고. 음식부터 옷부터 뭐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여행은 또 돈도 많이 드네. 그러니까 여행은 너무 하는데 그걸 그렇게 고정짓지 말고 그러니까 경험이다. 너무 고정짓지 마. 모든 거에서 그게 다 반영될 수 있어요. 모든 것에서 다. 그럼 경험을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해보지 않은 다른 것들을 통해서 항상 했던 거는 경험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네. 습관이라고 얘기를 하지. 그러니까 해보지 않은 것을 해라. 그럼 좀 더 구체적이 되겠죠? 네. 그럼 뭐에 대해서? 모든 거에 대해서. 땅만 보고 걸었다가 하늘을 봐봐. 가르마를 이쪽으로 탔다면 이쪽으로 타봐. 이런 옷만 입었다면 저런 옷을 입어봐. 근데 그런 거부터 이런 걸 뭘 바꾸죠? 그러면 항상 그런 걸 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조금 이해할 것 같아. 이런 걸 느끼게 된다고. 그리고 나는 뭐 매운 거 안 먹어봐. 먹고 죽으라는 말이 너무 심하게 먹어서 죽으면 안 되는데 위가 상한 먹어봐. 뭐 이런 이상한 내가 이런 아픔이구나. 며칠 동안 위가 아파가지고 네. 이런 말이 나오네. 근데 일단 해보지 않은 것을 끊임없이 해봐. 그래야 배우지. 그러네요. 그래야 배우지. 명절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심오한 얘기가 나와. 다 삶에 대한 얘기니까. 삶에 대한 얘기니까. 네. 이번에 한번 막 맨날 투덜거렸다면 투덜거리지 말고 한번 그냥 즐거운 마음 해보는 걸 경험해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 그럼 그 경험해주는 느낌을 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며느리 사표요? 네, 요즘 며느리 사표라는 책도 있고 그런 단어를 사람들이 좋아해서 쓰더라고요, 많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좀 센 것 같아요, 느낌이. 내가 그 말을 쓸 때는 네. 그냥 쓰면 안 되고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다 성인이 됐으면 네. 내가 그 말을 쓸 때 그 말을 써도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스스로 생각해보고 쓴다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책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책 내용은 모르잖아요. 모르는데 사람들이 그냥 그 며느리 사표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각자의 뜻만 자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며느리를 사표 낸다는 건 도대체 무슨 말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사표라는 말을 썼죠? 우리가 회사에 사표를 낼 때는 사표를 내면 어떻게 돼요? 그 회사와 관계가 끊어지는 거죠. 관계가 끊어지는 거죠? 그럼 내가 며느리 사표를 내겠다는 것은 관계를 끊겠다는 말이네요? 모르죠. 일단 그 책하고는 네. 전혀 상관이 없이 며느리 사표라는 단어만 놓고 보면은 그 그렇게 책이 들리죠. 아니라 사람들이 우리는 그 책은 모르니까. 모르고 사람들이 이렇게 며느리 사표라고 얘기하면서 사표라는 단어를 썼을 때는 사표는 끝난다는 며느리를 안 거잖아요. 하겠다 이거죠. 며느리를 안 하겠다는 말이잖아. 엄청난 말이에요. 엄청난 말이에요. 그래서 함부로 쓸 수 있는 말은 아닌 것 같아. 그냥 뭐 농담 삼아 하는데 근데 나는 세상에 말도 많은데 안 좋은 말을 농담 삼아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 그러면 우리가 회사에다 사표를 내면 그렇잖아요. 사표를 내면 내가 회사로부터 져야 될 책임들을 다 놔버리는 거야. 그죠? 책임들 포기하는 거죠. 근데 회사에서 주는 모든 이익도 포기하는 거예요. 회사가 주는 모든 이익도 포기하고 그리고 내가 회사 일을 하면서 지는 책임도 내가 다 포기한다는 거야. 네. 그런 걸 다 해보고 사표를 낼 만하면 사표를 내는 것이죠. 근데 그냥 우리가 이렇게 들을 때는
뭐 며느리 사표라고 해서 이혼이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잖아요. 나는 네. 명절 때 힘든 일은 안 할 거라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내가 결혼해서 시댁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 시댁에 대해서 뭐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거를 하지 않겠어요 라고 들리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를 하지 않으면 또 그 외에 모든 일에는 손만 있고 실만 있을 수 없으니까 그 손에 대한 부분도 네. 나는 전혀 요구하지 못했다는 거지. 근데 그 손이 이런 걸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익을 그걸로만 생각하면 안 돼. 경제적으로 뭐 이게 그 재산을 많이 물려받는다 그런 것뿐이 아니라 가족 관계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거든, 자녀에게. 후세대에게 항상 선세대의 행동들은 후세대의 본보기가 되지 않겠어요? 네. 걔네가 뭐 새로운 걸 창조하지 않는 이상 네. 보고 배우게 되니까 창조도 보고 배운 거 위에 있으니까 네. 그래서 역사가 생기고 문화가 생기고 이러는 거겠죠. 네. 그러면 내가 잃고 있는 게 있어. 나를 주장함으로써 네. 잃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걸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라 본인이 다 성찰해 봐야 되지. 이렇게 살펴봐야 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사표를 내는 게 맞겠다. 네. 그러면 사표를 내고 당당하게 사표를 내고 사표 내매에 대해서 물어보면 나도 당당한 이유가 있는 거지. 손과 실이 이런데 네. 내가 잃는 손실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난 이 부분은 거의 포기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아무 생각도 없었어. 그러면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거잖아. 또 아니면 너무 생각이 없어갖고 사실은 이익이 많은데 요만큼 힘든 것 때문에 그걸 안 했어. 그럼 나중에 펴놓고 인생을 돌아봤을 때 어떻게 내가 너무 어리석게 살았구나. 큰 이게 있는 건데 이 큰 가치가 있는 건데 난 요거밖에 못 봐갖고 손해를 봐서 지금 이랬구나 이럴 수가 또 있게 되잖아요. 그냥 무조건 그렇게 내가 지금 힘드니까 이런 게 아니라 전체를 살펴봐서 네. 그리고 또 특히 부모의 위치에 있을 때는 우리가 아이들 한참 기를 때 지금 며느리 되게 힘들잖아요. 어른들이긴 하지 또. 어른들은 또 어른대로 힘들대. 나중에 어른 만나서 우리 인터뷰도 해야 돼. 그들이 힘든 때도 있어. 너무 힘든 네. 때도 있어. 그러면 아이들 한참 키우면서 이렇게 며느리 노릇을 할 텐데 그때에는 나만 생각하면 안 되거든. 애들 한참 키울 때는 네. 왜냐면 내가 아이기 때문이야. 그래서 애가 나처럼 살아도 괜찮다라는 행동을 해야 돼요.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왜? 걔가 나를 쪽배달는 확률이 되게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지. 내가 이 애가 왜냐면 나는 우리 애를 잘 자라게 하는 게 다 모든 부모의 희망이고 소망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힘들지만 어떻게 되냐면 얘가 딱 나같이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나는 해야 되는 거예요. 힘들지만. 근데 힘들어도 좀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나 혼자라면 안 하고 말고 해. 근데 이게 이렇게 귀중한 세대에게 영향을 미친다면 분명히 가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할 명분이 분명하며 가치 있는 일이니 내가 그걸 해도 된다고. 내가 나중에 지나서 그렇게 후회하지 않을 거라고. 그 어떤 일보다 내가 그때 막 살 걸 그랬다 그러지 않을 거라고. 내가 그때 힘들었는데 조금 참고 이렇게 뭐도 해내고 했는데 지나고 나니까 또 잘했네 이렇게 나올 확률이 높다고. 반드시 그래요란 말을 할 수가 없죠 오늘이. 근데 전체를 봤을 때는 이럴 확률은 높고 이럴 확률은 낮아요 라고 우리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나만 보는 거 조금 벗어나서 나도 중요한데 근데 나라는 것도 되게 모호하다 사실은. 사람은 나 그러면서 나인데 나 그러면 존재할 수가 없어 우리는. 그쵸. 여러 역할이 있으니까. 그래서 너무 단편적으로 어디에서 뭐 너만 생각해라 그런다고 나만 생각하면 그것처럼 무지할 수가 없어요. 천하의 무지야. 나는 나로만 있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뭐 논리까지는 못 보더라도 가족 안에서까지의 전체적인 걸 살펴보는 나는 볼 수 있어야지 무리되지 않은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래야 행복하지. 세상 사람 다 전사하고 나만 살았어. 가족이 오겠어 내가 월백 쉬어가지고. 네. 그럼 세상에서 제일 슬픈 건 나잖아. 그쵸. 다 죽었는데 나 살았는데 이거 얼마나 무섭겠어요. 내가 나 죽이자니 힘들지. 솔직히 그렇게 해서 같이 죽어버리는 낫지. 쉽잖아요. 그래서 조금 우리들이 넓게 깊게는 안 가도 깊게는 안 가더라도 조금 넓게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명절을 같아요. 대하는 우리의 자세도 네. 여러 가지를 넓게 봐라. 넓게 봐. 그리고 어떨지 모르겠으면 우리 왜 고전에도 있잖아요. 네가 하기 싫은 건 남한테 시키지 말고. 네네네. 이런 걸 많이 들어봤죠.
그러면 또 나도 그 관계에 이해 반드시 할 거거든. 내가 밑에 조직원에서 아래에 있을 때는 내가 저 윗사람의 일을 몰라. 그리고 저기만 가면 되게 좋을 것 같아. 네. 근데 또 그리고 저 자리의 역할을 생각도 안 해. 근데 나도 어느 순간에 그 자리에 가게 된다니까. 네. 그러니까 나는 저 자리랑 상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분명히 나는 시어머니가 될 거고, 분명히 나는 뭐가 돼 있을 노인이 될 거고, 거니까. 뭐가 돼 있을 거란 말이지. 그러면 내가 그랬을 때 내 나이의 사람에게 그렇게 했을 때 난 괜찮다. 그런 거는 꺼리낌 없이 하셔도 돼. 그렇게 모르잖아요. 근데 그것도 그때 가봐야지 생각을 아는 해봐야지. 내가. 미리 근데 예측하는 거죠. 이런 건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저는 이런 걸 생각할 수 있네요. 명절인데 애들이 그래 여하튼지 포도 하나와 그걸 놓고 갔어. 받아들이기 나름인데 또 어떻게 보면 되게 섭섭할 수도 있잖아요. 또 상황이 어머니는 있겠지만. 안 섭섭해요. 그걸 바라보는 형님이 이제 근데 미운 거지. 어머니 마음이 어떨지 모르지. 속마음. 그쵸? 모르지. 추측하고 예측할 이럴 뿐이죠. 수도 있어. 여기가 그런가봐 더 안 그런 척 하실 수도 있어. 또 상황상마다 다르겠죠. 개별적으로. 근데 그런 집도 되게 많잖아요. 형님은 일을 하고 있는데 동서는 잠깐 왔다가 가고 잠깐 왔다가 가도 일 때문에 아니면 애 때문에 못 간다 아니면 왔다가 잠깐 가고 그런 것들 보면은 되게 불공평한 것 같아요. 형님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일이 있어도 양해를 구하고 온다든지 어쨌든 간에 그 역할을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동서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걸 꼭 굳이 형님과 동서로 나눌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것을 맡아서 하는 사람이 동서인 집도 있으니까.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막내 동서인데 층층이 위로 형님들이 있는데 아무도 안 하고 막내가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집을 예를도 있으니까. 그래서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은 어쨌든 간에 자기에게 온 책임이니까 이걸 하려고 하는데 그냥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내 책임을 저 사람이 나눠 가진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거기에서 그 부분은 생각을 안 하고 발을 좀 이렇게 빼는 듯한 모습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보통은 동서라는 사람들이 많이 그러는 것 같고. 그래서 동서 간의 갈등이 또 엄청 많잖아. 엄청 심하죠. 엄청 심하잖아요. 네. 동서 때문에 형제 사이도 음. 막 그 갈라지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것도 한 주제로 다뤄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여자끼리 모여서 또 더 힘들다니까. 그래서 수지에 여자의 나 저 혼자 며느리가 나 혼자였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들도 많아요. 동서가 들어오면서 또 갈등이 시작돼가지고. 그래서 저는 짧은 소견에 저는 형님하고 비슷한 시기에 왔거든요.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동질감 같은 게 조금 있어요. 시어머님이 안 계셨는데 비슷한 시기에 이 집안에 시집을 와서 어른들이 뭘 하라고 하니까 둘이 서로 의지를 하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형님은 제가 못 믿어도 제라도 의지를 해야 되는 거고 나는 형님이니까 나보다 훨씬 더 낫지 하고 또 의지를 하는 거고 그런 게 있는 제 기준에서 봤을 때는 그런데 보통의 가정은 누군가가 먼저 오고 누군가 늦게 오잖아요. 제 친구가 한 명인데 얘가 22살에 결혼을 했어요. 22살에 결혼을 해서 시골로 시집을 간 거예요. 그래서 시골로 시집을 하니까 농사지니까 끼니를 많이 챙기잖아요. 막 새벽 5시, 4시, 여름에는 막 4시 반 되면 해 뜨잖아요. 근데 그때부터 아침, 새참, 점심, 또 새참, 저녁, 야참 이런 식으로 하루에 막 5끼, 6끼씩 차리면서 시댁 식구를 보필을 한 거예요. 어린 나이에. 아이고 힘들었겠죠. 애가 없는 것도 아니고. 아니고. 그 22살이면은 지금 한참 대학생들이 나이잖아요. 그렇게 생활을 했는데 어느 날 형님이 들어온 거죠. 자기의 이제 아주버님이 결혼을 한 거예요. 그게 정상. 그 사람들이 결혼한 게 보통의 속도라면은. 근데 특별히 형님이 미운 짓을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열심히 자기가 역할을 다 했잖아요. 굳이 구분하자면은 맏며느리도 아닌데 그 역할을 다 했는데 맏며느리가 들어오는 순간 헌신짝까지는 아니지만 입장이 딱 그런 헌신짝처럼 그 새로 들어온 맏며느리에 대한 그 귀함 어른들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결혼을 내 못하고 있다가
별할 것도 너무 가까운데 사람을 데리고 오니까 너무 반갑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고 이쁘게 있는 사람도 소중하지만 근데 거기에서 오는 그런 차별? 이런 게 불편함을 주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그 친구가 저한테 야 백날 내가 새벽에 밥하고 뭐하고 그러면 참 어디로 갔는지 섭섭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옛날 얘기 이것도 한 10년도 더 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10년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이니까 30대 초반 얘기잖아요. 30대 초반에 벌써 이런 감정을 그 친구는 느꼈죠. 저는 이제 막 시집살이가 재밌고 이럴 때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야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뺀다 라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더 나아가면은 재산에까지도 영향을 가면은 이제 많죠. 네, 그런 것까지는 저는 모르죠. 이제 그 이후에 얘기는 들은 게 없으니까. 근데 더 나가면 재산 싸움까지 가잖아요. 처음에는 분명히 그러진 않았을 텐데. 그러니까. 그런 거는 어른들이 잘 잡아줘야 되는 거잖아요. 기준을. 아 근데 이제 그 친구가 그렇게 얘기했다면 그 어른들까지 막 해석하고 그러면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몇 사람을 해석해야 되는지 몰라. 그러네요. 아 그리고 제대로 해석도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뭐만 봐야 되냐면 그 친구는 자기만 봐야 되겠지. 자기만 봐야지. 근데 우리가 항상 공부하잖아요. 삶은 해석이라고. 네. 삶은 해석이잖아요. 상황은 상황이고 왜냐면 상황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받아들이는 게 다르다. 이거를 다르게 얘기하면 어떤 상황을 보고 사람들은 다 다르게 해석한다잖아요. 네. 이건 해석이라고, 해석의 의미라고. 해석이어서 어떤 사람은 뭐를 보고 도둑은 물건을 훔쳐오고 엄청 좋아해요. 엄청 좋아해. 그리고 막 환희에 차. 내가 이렇게 비싼 물건을 잘 훔쳤다. 근데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하다가 훔쳐오게 됐어. 이 사람 막 죄의식에 막 자살하고 싶다니까. 손을 잘라버리고 싶다니까요. 근데 똑같은 행위에 대해서도 그 다른 거야, 나 해석이. 그래서 그 행위에 대해서는 뭐라고 평가하는 거가 힘들어요. 할 수가 없어. 5만 가지가 다 있을 테니까. 그것도 우리나라 사람이 이렇게 해석하는데 어떤 일에 대해서 또 다른 나라 사람 다르게 해석하고 또 지구인이 뭐 700만이면 700만의 해석이 700억만의 해석이 다 다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뭘 어떻다고 할 수 없고 상황은 상황인데 그러면 나는 내가 나만 봐야지. 딴 사람을 보면서 해석할 수가 없어. 너무 피곤해. 할 수도 없고. 그럼 나를 보면 어차피 상황은 상황이야. 근데 내가 지금 하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 상황에 대한 해석이야. 그럼 그 해석을 어떻게 할 거냐인데 해석을 내가 했어요. 내 나름대로. 근데 그 해석이 기분이 좋아. 그럼 그렇게 해석해도 돼요. 해석이 좋은 거야. 근데 여기 해석을 했어. 이 해석을 함호할수록 기분이 나빠. 그러면 어떤 상황이 있는데 해석을 해서 하면 내가 이제 뭘 막 공을 들여서 요거를 만들어놨어. 컵을 만들어놨다. 그래서 이 컵을 보면서 내가 막 너무 내가 어떻게 이런 걸 만들었을까? 되게 기분이 좋아. 해석하면서 좀 좋죠. 근데 이거 했는데 아씨 여기 시간 여기 걸 만들었어. 의지 같아가지고 내 왜 이렇게 만들었지 짜증나서 이렇게 하네. 이렇게 하죠. 그러면 이건 이거잖아. 근데 전처럼 하면 10년에 내가 이걸 만드는 게 되게 이쁘고 공스럽잖아. 응? 내가 만족하면서. 근데 거지 같아 이러죠. 그러면 10년에 내가 공들였던 이게 이름이 거지가 되잖아. 거지가. 와장창 컵은 깰 수 있지만 나는 어떻게 버릴 수가 없고 내 인생이 거지 같아졌잖아. 그 인생으로 본다면. 근데 이거는 이거인 거잖아요. 해석인 거잖아. 내가 본 거잖아. 그러니까 그 친구도 뭐 속상할 수도 있지. 입장 바꾸면. 근데 어차피 삶이 해석이라는 것을 좀 본인이 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이제 약간 그 세 사람이 들어오고 하니까 사람은 셈이 있잖아요. 셈이 나지. 샘나죠. 저 같아도 샘날 것 같아. 그냥 형제끼리 셈나는데 형제도 셈나서 난리를 치는데 형제도 아닌 사람이 들어와서 그러면 더 셈이 나지. 그런데 여하튼지 이게 해석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본인이 결정하는 거지. 나의 그 했던 그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나에게 유익한 즐거움으로 해석할 것인가, 내가 헛짓했다라고 해석할 것인가. 근데 우리는 이제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래도 어른을 모시고 되게 잘했다 이렇게 되잖아. 열심히 잘 살았네 이런 생각 들잖아요. 아이고 어린 나이에 와가지고 근데 큰일 했네. 그럼요. 애들 빨리 일도 막 배우고 애들 빨리 키워놓고 자기 일하면 늦게 시작하면 더 좋겠네.
이렇게 하면은 그 새로운 친구는 жиз이 지금 애들이 대학생이거든요. 얼마나 자유로워. 저, 얼마나 저는 자유로워. 아직도 인제 중학생 내년에 되니까 되게 자유롭긴 해요. 근데 옛날에는 그런 걸 참 모르죠. 야 20대 때 그냥 놀아야지 이런 게 강하게 있었고. 근데 이제 시간이 이렇게 지나니까 시간이 흐른다는 걸 망각하고 살았던 거죠. 시간은 언제고 흘러서 입장이 바뀌는 날이 올 거라는 것에 대해서 망각하는 살았어요. 삶의 해석을 지혜롭게 한다는 건 네. 끊임없이 잡고 있어야 돼. 안 그러면 네. 이래야 자존감도 높아지죠. 삶의 해석을 계속 부정적으로 해버리면 자존감이 높아질 수가 없는 거야. 아무리 그가 이룬 업적과 뭐가 네. 많아도 본인은 계속 배고프고 괴롭겠지. 근데 뭐 그런 게 없고 세상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네. 내가 내 삶을 해석하면서 긍정적이면 그러면은 뭐 후회가 뭐가 있어요. 눈빛도 편안하고 자기 뭐 편안하겠지. 천만금이 있으면 뭐가 있어. 그쵸. 나이가 천만금이 없어가지고. 아니 나는 천만금 없는데 천만금 있는 사람들 봐봐봐. 네. 맨날 재산 싸움하고 난리 나잖아. 그렇긴 하죠. 골 아프죠. 500원 가지고서 또 애들 싸우는 거 보면은 꼴 보기 싫은데 만약에 진짜 큰 돈 가지고서 자식들끼리 서로 싸우고 그런다 그러면은 진짜 어딘가 하늘에서 이렇게 바라봐도 정말 뛰쳐내려가고 싶을 것 같아요. 500원 갖고 싸우는 것도 꼴 보기 싫거든요. 애들이. 그렇죠. 없으면 안 싸워요. 있으면 진짜. 없으면 서로 도와주려고 그래. 네. 진짜 서로 없으면 서로 없고 하나밖에 없으면 나눠 먹으려는 마음이 생겨요. 근데 있으면 그런 마음이 생기지가 않아. 그래서 그러네요. 또 우리가 같이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삶의 해석을 어떻게 좀 더 지혜롭게 할 수 있는가 이런 얘기하는 게 또 우리의 장인 것 같아요. 뭐 세상에 아무리 뭐래도 뭐 상황을 바꿀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인간이 어떤 상황이 올지를 좌지우지하고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신의 영역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인간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나마 이치를 따져서 좋은 상황이 되도록 노력해보는 것, 나의 최선을 다해보는 것. 그래도 뭐 무수히 안 되겠지. 우리가 지금 여지껏 살아왔던 경험처럼 내가 네. 그거를 생각했을 리가 있나.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일을 겪게 되잖아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살아내는 것들, 그리고 세상사가 그렇다는 걸 이해하는 것들, 뭐 이런 걸 우리가 같이 이야기하고 공부하면서 나가는 거죠. 행복하게 살아야 살고 편안하게 살아야죠. 네. 맨날 막 뒤지고 복하면 뭐해. 다다음 주가 명절이네요. 다다음 주가. 며느리 사표를 내고 싶은 마음은 이해가 돼요. 저도 뭐 며느리 노릇을 안 해본 것도 아니고 어른들이 볼 때는 보잘것 없어도 나름대로의 며느리들은 일을 하거나 자기 안 역할을 힘들거나 하면서 다 하잖아요. 힘듦이 있거든. 다 힘듦이 있거든요. 근데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지만 근데 그 나의 자리에서 사표라는 말이 어울리나라고 한번 점검해 보시고 어울리면 쓰세요. 뭐 어떻게 해? 써도 되지. 근데 내가 이렇게 탐색을 해보고 앞뒤 전후 좌우 다 봤는데 그거는 별로 이치에 맞지 않는다 그러면 안 쓰는 게 맞는 거지. 안 쓰는 게 맞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또 다 서로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니까 그래도 그냥 끝인사는 그렇게 하게 되네요. 행복하고 편안한 추석이 되었으면 좋겠다.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다. 네.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한가위 인사는 한번 할까요? 한가위 인사. 우리 둘이서 팀장님 같이 추석 인사. 찬들 지금 소리로 막. 행복한 한가위 되세요. 엔뚜기님의 추석 인사였습니다. 네. 자, 하나 둘 셋 하면 뭐라고? 행복한 한가위 보내세요 하고 그럴까요? 끝낼까요? 네. 하나 둘 셋 행복한 한가위 보내세요.